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78년 9월 13일 수요일 저녁, 미국 전역에서는 유명 TV쇼 데이팅 게임이 한참 방영 중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명의 일반인 여성이 출연을 해서 3명의 남성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남자를 선택해서 데이트를 하는 일명 공개 소개팅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날 출연한 여성은 애리조나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던 셰럴. 그녀가 무대에 올라서자 매력적인 3명의 남성이 등장합니다. 셰럴이 질문을 여러 개 던지면서 그들의 캐릭터를 파악해가죠. 질문은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젠가요? 제가 만약 당신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면 무얼 드시고 싶으신가요? 평범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셰럴의 눈길을 끄는 건 1번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작가였고 스카이다이빙과 오토바이 타기가 취미인 아주 핸섬한 외모의 남자였죠. 연신 위트 있는 대답으로 셰럴을 웃게 했고 그렇게 결국 셰럴의 데이트 상대로 선택됩니다. 그의 이름은 로드니 알칼라. 매력적인 외모와 아주 여유로운 제스처까지 박학다식하고 유머러스까지 그는 프로그램의 역대 남성 출연자들 가운데서도 단연 인기 스타로 급부상했고 쇼가 끝나고도 두 사람의 데이트 소식은 타블로이드 잡지의 인기 소재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셰럴은 로드니 알칼라와의 대화에서 어딘가 잘 맞지 않는 느낌을 받아서 만남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죠. 남녀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중도 그러려니 했고 그렇게 이 에피소드는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979년 여전히 학교 선생님으로 평범하게 살던 셰럴은 우연히 신문 일면을 보고 경악하게 되는데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한 범죄자가 체포되었다는 뉴스, 그리고 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1년 전 데이트를 중단했던 로드니 알칼라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 데이팅 게임에 출연했을 당시 이미 1급 수배 전과자였다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셰럴 역시 그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드니 알칼라, 그는 1943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3살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홀로 남은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하죠. 알칼라는 17살이 되던 해에 미 육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머지않아 신경쇠약과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진단받고 조기 전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LA에 있는 UCLA 미술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여기서 예술적인 재능을 보이면서 급기야 교수님에게 인정받게 되죠. 그렇게 적성을 찾아서 로드니는 예술가의 꿈을 펼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1968년의 어느 날 LA 경찰이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번호판이 없는 한 차가 길가에 있던 어린 소녀를 차에 태워서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영 수상하다는 제보였죠. 당연히 어린 아이가 연루됐기 때문에 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 아파트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25살이었던 로드니 알칼라가 고개를 내밉니다. 그는 침착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이 샤워를 하고 있었으니 옷을 입을 때까지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불길함을 느낀 경찰이 강제로 아파트 내부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도 참혹했죠. 바닥은 피로 흥건했고 그 가운데 한 소녀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불과 8살의 소녀로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상황이 길을 걸어가던 소녀를 랜덤으로 유인을 해서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집에서 아이를 살해하려 했던 거고요. 다행히 소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로드니는 이미 뒷문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아동 살인 미수 사건 이후 FBI가 로드니를 1급 수배자로 지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 그의 행적은 아주 대범합니다. LA에서 뉴욕으로 도주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존 버거로 바꾸고 이번엔 NYU 예술대학에 입학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곳에서도 예술적인 재능을 뽐내면서 영화를 전공했고 특유의 사교성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고 하물며 교수들도 그에 대한 평이 좋았을 정도였죠. 뿐만 아니라 유명 영화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뒤인 1971년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알칼라는 청소년 아트 캠프에서 상담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다정하고 잘생기고 유쾌한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캠프에 참가했던 2명의 소녀가 우연히 우체국에 걸려있는 지명 수배자 전단지를 보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의 얼굴이 그 로드니 선생님과 너무 비슷하다는 걸 깨닫죠. 아이들은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고 그렇게 마침내 로드니 알칼라가 체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가 데이팅 게임에 참여했던 건 훨씬 후의 일이에요. 프로그램 측에서 참여자의 전과 기록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보다 더 참담한 현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3년 전에 저지른 그 아동 살인 미수 사건 이후에 피해자였던 8살 소녀와 가족들이 멕시코로 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해당 피해자의 증언이 없고 그렇다 보니 그의 범죄를 제대로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결국 그는 아동 성추행이라는 범죄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혐의로 기소가 되고 겨우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1974년 다시 유유히 사회로 복귀하죠. 하지만 그의 살인 본능은 그리 오래 숨기지 못했습니다.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0월, 로드니는 13살의 소녀를 납치하고 또 마리아나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는데 이렇게 그의 전적에 2번의 아동 납치가 벌어졌지만 어쩐 일인지 알칼라는 취약했던 법조망을 순조롭게 빠져나갔고 이번에도 3년 이하의 판결 이후 짧은 복역을 하고 심지어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그를 겪어본 교도관들은 로드니는 성실하고 갱생의 조짐이 보이는 좋은 수감자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지 잘 알고 있었고 교묘한 연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받는 것에 능숙한 완전한 이중인격자였던 것이죠. 그가 성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가 살인에 목마른 사람이라는 건 출소 직후 바로 증명됩니다. 출소 한 달 만인 1977년 7월 15일 뉴욕에서 살던 23살의 여성 엘렌 후버가 실종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나이트클럽 소유자였고 앨런은 그 유명 배우를 대부로 둘 정도로 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집안의 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실종 사건이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됐죠.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앨런이 실종되던 날 그녀가 존 버거라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는 메모장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때 앨런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의로 실종됐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존 버거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이름 기억하시죠? 로드니 알칼라의 가명입니다. 1년 뒤 뉴욕 인근의 공터에서 앨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서 신원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정도였죠. 답답한 건 경찰이 그제서야 이게 피살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존 버거를 추적했지만 그는 이미 뉴욕을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한편 유유히 LA로 돌아온 로드니는 성공적인 삶을 이뤄냅니다. LA 타임즈에서 웨딩 사진, 패션 사진을 찍는 전문 포토그래퍼로 일을 따낸 겁니다. 참 운도 좋죠.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던 1978년 9월 너무도 대담하게도 이번엔 그가 자신의 본명 로드니 알칼라로 데이팅 게임이라는 TV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뉴욕에 있었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었지만 분명 성범죄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작진은 그의 전과 기록을 조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연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로드니는 소위 일반인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살인 본능은 어쩔 수 없었죠. 다시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1979년 6월 20일 LA 근교의 한 해변에서
12살 소녀 로빈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친구에 의하면 바닷가를 걷고 있었는데 카메라를 맨 한 남자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접근했고, 그러다 마침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말을 걸게 되자 남자가 황급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날 오후 로빈은 발레 학원에 나오지 않았고 이후 엄마가 실종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돈을 노린 납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참이나 그 납치범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실종 12일 만에 해변에서 65km 정도 떨어진 한 숲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죠. 발견 당시 시신은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 친구의 증언에 따라 이들이 해변에서 만났다는 남자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몽타주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배포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보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발신자를 보니까 의외였어요. 다른 주에 살고 있던 한 교도관. 그는 이 몽타주의 얼굴이 과거 자신의 교도소에 수감했던 한 인물과 너무도 닮았다고 말하는데요. 그렇죠. 바로 로드니 알칼라였습니다. 그렇게 체포는 순조로웠습니다. 1979년 7월 24일 그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체포되었는데 여기는 그 12살 로빈의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이었죠. 경찰은 집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창고에 가보니까 1000장이 넘는 여자들의 사진이 나왔고요. 로빈이 실종된 그날 그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까지 발견되면서 증거가 확실히 수집되는 듯 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집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가 발견되는데 여기에 수십 개의 각기 다른 귀걸이가 발견됩니다. 로드니는 이 귀걸이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우겼지만 분명 여성들의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또 다른 피해자들의 유품은 아니었을까요? 법정에선 로드니 알칼라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죗값을 받는 듯 했지만 감옥에서도 억울하다면서 책을 쓰고 그렇게 주목받습니다. 심지어 이 감옥의 형벌 시스템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고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가혹했냐라고 들어보니까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했다라는 황당한 내용이었죠.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뉘우치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가 저질렀던 또 다른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납니다. NYU 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 1971년 스튜디오스 출신의 코넬리아라는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목이 졸려 있었고 가슴에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요. 시신 주변의 편지 봉투에서 지문이 발견되긴 했지만 그 당시엔 이 판독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라 사건은 그대로 미제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2010년이 되어서야 재수사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로드니 알칼라. 이런 식으로 지난 수년간 미제 사건들이 재수사되었고 최종적으로 로드니에게는 무려 8건의 살인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끔찍했지만 전문가들이 조심히 예고하길 어쩌면 그가 간직했던 사진들 그리고 귀걸이를 봤을 때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죠. 게다가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찾아온 경찰들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고 또 그동안 살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법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 상태에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만큼 굉장히 대범한 이 성격. 프로파일러들은 그에게 자기애적 인격장애, 즉 나르시즘을 포함해서 경계성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사디즘까지 복합적인 정신장애를 진단합니다. 미국에서 로드니 알칼라는 그가 출연했던 TV쇼 프로그램 이름을 따서 데이팅 살인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죠. 다른 연쇄 살인마들과는 달리 자신의 잔인한 인격을 잘 숨겨온 로드니. 만약 첫 사건이 벌어졌을 때부터 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거나 또는 정신감정 결과를 통해서 예의주시할 인물로 정해졌다면 그 이후의 비극들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